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군이 동유럽 동맹국에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추가 병력 500명과 공중급유기를 유럽 지역에 배치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며 달러당 1227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오와주를 휩쓸고 간 토네이도에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내일 밤 자정부터 10시간 동안 대선 특집 방송을 생중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작지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첫 소식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3차 협상이 종료됐다고 벨라루스 민스크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협상에서 러시아 측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Скажу честно, что наши ожидания от переговоров не оправдались. 우크라이나 측은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는 결과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통로 개설에 있어 작지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Треті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ів завершився. Ми отримали деякі результати позитивні з точки зору логістики гуманітарних коридорів.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와의 4차 협상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어제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호주와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타이완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나 기업 등이 외화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군이 동유럽 동맹국에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추가 병력 500명과 공중급유기를 유럽 지역에 배치해 전투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CNN은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을 동유럽 주요 동맹국에 구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동유럽 동맹국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항공기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인데 러시아의 실수로 우크라이나 인접 나토 동맹국에 공격이 감행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방공 시스템 배치와 별도로 국방부는 미군 병력 500명과 공중급유기를 유럽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주둔 병력을 포함하면 모두 10만 명의 미군 병력이 유럽에 배치되는 것인데 이들은 이미 파병된 부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각국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에 따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독자적으로 에너지 제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등의 에너지 제재를 유럽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가운데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왔습니다. 올라프 쇼츠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왔다면서 현재로선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서방 국가들의 일관된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테러 에너지 제재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dependencies. What we need to do is to make sure that we're all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and we all share the same assumptions and that we accelerate that move.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한 목소리 내기가 어려우면 미국이 먼저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 나설 거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I want to see
war crimes declared on Putin's senior generals and on Putin himself. We need to ban Russian oil. That needs to come. 테러 경제 제재의 마지막 카드가 될 에너지 제재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국제 유가는 장중 1배럴에 130달러도 넘어서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테러 에너지 제재가 현실화되면 180달러도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국채 1차 만기일인 오는 16일 러시아 정부가 채무 불이행, 이른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오늘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37%포인트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62%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충격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NBC 집계 결과 올해 성장률 전망은 평균 3.2%로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며 달러당 1227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하루 만에 14만 가까이 급등하며 1227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데다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25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올해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조하며 평화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15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평화적 해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아무리 위험해도 러시아와는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그러면서 지난달 시진핑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화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中方愿意继续为劝和促谈发挥建设性作用，也愿意在需要的时候同国际社会一道开展必要的斡旋。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선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공격하고 제로섬 게임식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올 들어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2018년 이후 북한이 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中方再次呼吁美国采取实际举措来解决朝鲜的合理安全关切。 한편 한국과 중국은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라며 수교 30주년을 공동 발전의 기회로 삼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타이완 문제는 내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것은 타이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혀 양안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오늘부터 뉴욕과 뉴저지주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이에 더해 뉴욕시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도 폐지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욕시와 뉴저지주 공립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만 5세 미만 프리-K 이하 학생들은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학생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싶은 학생은 부모와 학생 의사에 따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공립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 뉴욕시 이외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뉴저지주는 오늘부터 주정부 공공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머피 주지사는 최근 주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화됐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주저녁 단위의 방역 지침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하며 지난주 금요일을 끝으로 1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종료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핵심 방역 지침인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 Key2 NYC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체육관, 영화관 등 실내 시설 입장 시 더 이상 백신 접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기존 백신 접종 의무를 요구했던 매장이나 업장에 따라 백신 접종 이력 제시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학교와 실내 시설 입장 시 방역 지침은 완화됐지만 통근 열차,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또 병원과 요양원, 노숙자 쉘터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 개선 작업을 추진합니다. 37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규제가 사라지고 직장인들이 자택근무에서 사무실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축소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37억 달러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급여와 청소, 방역 등에 모두 22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15억 달러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버스 구입에 사용됩니다. In grants to help cities and towns electrify their fleet of public buses, build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ir fleet, and train workers to run it. 캘리포니아주는 2040년까지, 워싱턴 DC는 2045년까지 모든 버스에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학교버스도 전기버스 도입을 위해 1,700만 달러의 기금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보호청 EPA는 스모그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물 차량 등 고속도로에서의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These emission standards would do that by cutting nitrogen oxide emissions from trucks by as much as 60% in 2045 and by strengthening greenhouse gas standards for the model year 2027, resulting in widespread air quality improvements across the country.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버스가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아이오와주를 휩쓸고 간 토네이도에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아이오와를 비롯한 중부를 휩쓸고 갔습니다. 지난 주말 불어닥친 초속 92m의 강력한 토네이도는 수십 채의 가옥과 나무, 전선까지 쓰러뜨리며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2008년 이후 가장 강력한 폭풍으로 7명의 사망자 중에는 5세 미만의 어린이 2명도 포함됐습니다. 주말 동안에만 모두 24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중부 지역을 강타해 피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 베이카운티에서는 최소 2건의 산불이 발생해 모두 750가구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벌사 스완프로드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은 12,000에이커를 태운 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150가구가 대피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진화율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Crews are actively trying to suppress it, but it's such a dense swamp with so much blowdown from the hurricane that it's incredibly difficult to get out there. 에드킨스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1,400에이커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2채의 상업용 건물과 12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소 600가구가 대피했으며 지역 정부는 인근 컨벤션 센터에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베이카운티 화재 지역을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내일 밤 자정부터 10시간 동안 대선 특집 방송을 생중계합니다. KBS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은 태평양 표준시로 내일 밤 12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24m 초대형 LED 스크린 앞에서 펼쳐지는 개표 방송은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전달합니다. 대선 특집 방송은 스펙트럼 케이블 1475번, 디렉티비 위성 2082번을 통해 HD 화면으로 송출되며 시시각각 변하는 후보들의 개표 결과 등 다양한 볼거리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역별 방송 일정은 제휴사별 송출 일정과 방송 순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KBS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정치 후원금의 상당 부분을 가족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스카이노 후보는 지난 2013년 이후 9년 동안 하와이나 이탈리아 등 해외를 포함한 출장 경비로 모두 12만 2,200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만 4,800달러가 가족 동반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시의원들의 경우 가족 동반 여행 경비가 최대 4,800달러에 불과해 부스카이노 후보의 지출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스카이노 후보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가족 동반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문제 소지가 될 일이 없으며 가족을 동반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흑인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셀마 행진이 펼쳐진 지 5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방 차원의 투표권법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57년 전 오늘 600여 명의 흑인 시위대가 투표 권리를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셀마에서 몽고메리로 넘어가는 다리에서 경찰은 유혈 진압에 나섰고 이날은 피해 일요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당시의 충격적인 모습에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투표권법에 서명하면서 흑인들의 참정권이 보장됐습니다. 역사적인 셀마 행진이 벌어진 지 오늘로 57년,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첫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 자격으로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Today we stand on this bridge at a different time. We again, however, find ourselves caught in between injustice and justice. 최근 공화당주들이 자체적으로 투표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한 것을 과거의 흑인 투표권 제한에 비유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투표 절차를 연방 정부가 표준화하는 투표권 확대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an drop boxes and restrict early voting. Laws that make it illegal to give food and water. Laws that, put simply, make it much more difficult for people to vote with an expectation that then we will not vote. Undemocratic laws, un-American laws.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은 새해 초부터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까지 시도하며 투표권법 확대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공화당의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명운이 걸린 만큼 오늘의 역사적인 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연방 투표권법 확대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제1회 미주 장애인체전이 올여름 캔자스시티에서 개최됩니다. 제2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오늘 LA 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전국체전 개최지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오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되며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우리 LA팀은 참여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항상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와 보호자 700여 명, 자원봉사자 등 모두 1,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 종목으로는 수영과 태권도, 육상, 탁구와 볼링 등이 있으며 시범 종목으로 축구공 멀리차기와 팔씨름도 진행됩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제1회 장애인체전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LA 대표팀을 직접 응원할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